사랑의 시인, 한국 문단의 거목 김남조 시인이 어제 별세했습니다. 향년 96세입니다. 김남조 시인의 7년 전 인터뷰 일부를 인용해 봅니다. 태어나서 살게 돼서 오래 살아서 좋았습니다. 좋은 시대, 좋은 나라에서 태어났고 좋은 분들과 함께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과분한지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90이 되어도 날마다 하나씩 배웁니다. 그래서 늙는 것도 괜찮습니다. 일제시대에 태어나 가난과 전쟁, 격동으로 얼룩진 세월을 살아내며 1000편이 넘는 작품을 남긴 김남조 시인이 한 말은 한없는 긍정과 겸손, 감사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면을 조용히 들여다보게 만드는 말씀입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한국 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현실들을 소설을 통해 쉼없이 다뤄온 대한민국의 대표 밀리언셀러 작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김진명 작가 출연합니다. 잠시 후 작가의 시선으로 꿰뚫어본 한국 사회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 김진명 작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51이나 TBS 어플리케이션, 유튜브를 통해서 프로그램 관련한 좋은 의견 주시는 분들을 선정하겠습니다.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살만세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합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바로 지금 다양한 사회 현상과 문제들을 작가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밀리언셀러 작가 김진명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작가께서는 라디오 출연 오랜만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김진명 작가 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인 작가 시절이 없이 단번에 밀리언셀러로 데뷔한 진기한 기록의 작가. 이런 수식어가 붙는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얘기겠죠? 그렇겠죠. 예. 93년에 출간했던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딱 30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네, 30주년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600만 부라는 판매 부수 상당히 경이로운데 이 정도까지 기대하셨나요? 그 정도는 기대 당연히 못했죠. 예. 네. 김 작가께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후에 또 한국사 주요 쟁점 또 주변 국가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책을 계속 써오셨는데 올해도 2권을 내셨더라고요. 어떤 책들이죠? 예. 하나는 풍수전쟁입니다. 네. 네. 풍수전쟁은 이제 우리나라의 그 인구 문제 네. 너무 이제 그 아이들이 안 나와 가지고 결국은 이 나라의 위기가 지금 굉장히 크게 다가와 있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이제 우리 국민과 같이 생각해 보자는 뜻에서 쓴 건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 23만 명 나왔거든요. 그럼 그중에 12만 명은 이제 남자니까 빼고 12만 명이 여자인데 30년 후에 이들이 전원 결혼해서 전원 아이를 하나씩 낳는다고 가정했을 때에 인구가 12만 명 태어나거든요. 그렇죠. 1년에 12만 명이요. 이후 중국은 이후 중국은 우리가 12만 명 태어날 때 거기는 1000만 명이 넘게 태어나거든요. 네. 1000대 12가 되니까 나라가 존립할 수가 없죠. 네, 심각한 문제죠.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아이를 낳아 가지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는 없게 됐어요. 이미 시기가 다 지나갔거든요. 우리나라의 경제력이 나이지리아나 이집트, 파키스탄보다도 지금 떨어진다고 세계 유수 연구기관들이 다 예측을 하고 있는 이런 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솔루션이 뭐가 있느냐를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책이었고요. 네. 또 한 권은 어떤 책이죠? 또 하나가 이제 좀 다소 재밌는 놀라운 제목이죠.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맞느냐 하는 것을 이제 조망해 보는 거죠. 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 모두 아다시피 러시아는 마음대로 우크라이나를 미사일을 동원하든 전폭기를 동원하든 마음대로 우크라이나 전역을 유린하고 어린이를 포함해서 이제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마구 죽이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다 대고 이제 정작 미사일 하나 제대로 못 쏘는 뭐 기울어진 운동장의 결정판 같은 그런 전쟁이거든요. 네. 왜 이런 역사상 없었던 터무니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그 러시아의 핵 때문입니다. 러시아의 재래식 군사력은 뭐 우리나라하고 붙어도 안 될 정도다 하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형편없는데 러시아의 핵은 세계를 압도하고 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은 푸틴의 핵 협박이 통할 가능성이 되게 크게 생겼어요. 네. 근데 이게 통하게 되면 네. 내일의 세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전 세계가 핵 경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언젠간 핵 전쟁이 터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중차대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네. 그 중요성을 공감하자라는 뜻에서 쓴 거죠. 네. 한국의 인구 문제 그리고 러시아 문제 이게 핵 문제로 이어지는 엄청난 위기 상황 이 두 가지 중요한 얘기인데요. 천천히 듣기로 하고 지금의 세상 그리고 한반도 정세 얘기를 하자면 또 미국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변화를 얘기하셨는데 어떤 말씀이죠? 예, 미국의 변화라는 건 이제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년 11월에 이제 미국 선거인데 미국 선거에서 이 바이든이 이제 나이가 너무 들어가지고 미국 국민들에게 매우 그 인기가 없다. 그래서 이 트럼프에게 거의 10% 뒤지는 네. 그런 그 여론조사 결과들이 속속 발표되고 있어요. 네. 그럼 이제 이 바이든이 패배한다는 거는 트럼프가 재등장하는 거거든요. 네. 이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과 더불어서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공급망, 동맹 이 모든 걸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변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일인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 그 준비가 없어요. 네. 지난 6.25 이후부터 지금 이르기까지 약 한 70여 년간 오로지 미국하고만 지내왔기 때문에 미국이 트럼프가 이제 표방하는 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립주의입니다. 네. 이 한국의 전쟁이 나도 미국이 도울 필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가상의 적들이 북한, 러시아, 중국, 일본 이런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들이 다 우리한테 이제 몰려 있는데요. 미국이 돕지 않겠다 하게 되면 한국의 운명이 크게 출렁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의 이 선거를 우리가 이제 예의주시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트럼프가 지난번 집권 때에 가장 강력하게 내세웠던 게 뭐냐면 주한미군 철수였거든요. 네. 그때는 이제 많은 미국 장성들이 반대하고 해가지고 이제 간신히 그걸 막기는 하였으나 트럼프 주변에 포진하고 있는 싱크탱커들이 다 이 한국에서 군대를 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번에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은 주한미군도 크게 출렁일 것이다. 이렇게들 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우리로서는 주한미군이 빠져나간다면은 안보도 안보지만 일단 사회 불안이 너무 커지고 경제도 크게 흔들리게 되거든요. 네. 이 문제를 우리가 지금 앞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김진명 작가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김 작가에 대해서 깜짝 청취자 질문을 받겠습니다. 평소 김진명 작가의 작품과
작가 본인에게 궁금했던 질문을 주시면 저희가 2부에서 좋은 질문 뽑아서 여쭤볼 텐데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 오인환 PD가 선물 창고를 개방했습니다.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 5분 선정한다고 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TBS 어플리케이션 TBS FM 유튜브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국은 변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 변화를 제대로 감지하고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미국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요. 네.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만일 또 이제 다음에 재선을 한다 하더라도 또 변화는 계속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바이든하고 트럼프는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바이든은 어쨌거나 이 동맹하고 같이 가야 된다는 걸 매우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트럼프는 이제 이 바이든과 달리 그 커리어가 이제 정치 외교 쪽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상업적 이익을 다투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개인의 사업과 장사를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안목이 확 달라요. 네. 그러니까 동맹이 뭐 필요 있느냐. 이 트럼프는 미국의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유지해 가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해요. 트럼프는 이제 왜 우리 돈으로 한국이다, 독일이다, 일본이다 이런 나라를 지켜주느냐. 엄청난 돈을 받아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군사를 다 빼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돈 문제하고 상관없이 이 한국은 굉장히 골치 아프고 까다로운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저변에는 이제 키신저라든지 존 메어샤이머라든지 이런 강경론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중국을 인정해야 된다. 특히 키신저는 중국을 인정해야 된다는 사람이죠. 미중 관계를 정상화시킨 본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키신저의 한평생 업적을 보자면은 그야말로 이제 중국과 미국을 붙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끝까지 미국과 중국이 같이 가야 된다 하는 노선을 견지해야 자신의 삶도 성공하고 자신의 그 외교도 성공하는 거죠. 며칠 전에 또 며칠 전인가요? 중국을 다녀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왕이 정치국원이자 외교부장은 미국을 갈 때는 반드시 트럼프 키신저에게 들러가지고 아주 그 뭐 문안 인사를 꼭꼭 여쭙고 하는 거죠. 네. 키신저도 이번에 이제 미중 관계가 이렇게 나쁜 와중에도 중국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 와서 또 이제 친중 발언을 쏟아내놓고 있죠. 네. 근데 이 키신저의 생각 중에 우리가 이제 아주 눈여겨봐야 될 게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과거 6.25 때 이 평양 원산 지점에서 국경선이 그어졌어야 된다. 네. 그 위는 중국에 맡겨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하고는 정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특히 그 사람의 외교 성향을 보면은 강대국을 인정하고 강대국을 인정하다 보면 이제 약소국의 입장이라는 것이 나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감수해야 된다. 그것이 약소국의 운명이다. 이런 굉장히 그 강대국 서투르고 유지에, 예. 아주 그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키신저를 트럼프가 가장 신봉하고 외교의 스승으로 늘 모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트럼프가 재선되면은 이 키신저의 이런 그 생각,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원래 태평양 사령부가 네. 지금에 와서는 명칭이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은 무언가 하면은 이 미국이 방어선을 한국 한반도까지 이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진다.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이 선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방어선을 쳐야 된다라는 개념이 그 인도 태평양 사령부라는 명칭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당선되게 되면은 이러한 이 주한미군 철수 정책이라든지 한국 경시 정책이라든지 이것이 아주 노골화될 것이 틀림없고 지금 이제 트럼프의 주요 참모가 될 사람들도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대로
바이든하고 이제 그 우리가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까지 이끌어내니까 되게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급전직하로 바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여기에 지금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말씀 드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6.25 전쟁 나던 그 사이 40년대 말에 그 공산 세력과 이제 미국 진영과의 대결 그 경계선을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서 한반도를 빼고 일본까지만 지킨다. 예. 그런 에치슨 라인을 그 미국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결국은 한국 전쟁이 터졌죠. 결국 이제 6.25 전쟁으로 네. 이어졌죠. 바로 그게 재판이 벌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말이죠. 미국이 이제 얼마 전에 그 여론조사를 했을 때에 과거에는 이제 한국의 전쟁이 나면 미국이 온 힘을 다해서 막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제 한국은 냉전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성공한 유일한 나라예요. 미국은 그간 이제 수없이 많은 나라들을 공산주의하고의 이제 대결해서 엄청난 그 지원을 했죠. 네. 다 실패했어요. 베트남 비롯해서. 네, 한국만 성공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한 애착을 갖고 있고 매우 특별한 호의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도 엄청나게 변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경제가 자꾸 나빠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이 이제 이 50%가 안 돼요. 한국을 지켜야 된다. 네. 한국이 중국, 러시아, 북한 등으로부터 침공을 당했을 때에 미국이 한국과 같이 방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반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는 우리 한국으로서는 너무나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워낙 상대방들이 강하잖아요. 중국, 그렇죠. 러시아, 북한 다 강한 나라들이죠. 우리 한국 그 독자적인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빨리 변할 때에는 우리도 거기에 맞게 굉장히 그 의식의 변화 그리고 실질적인 준비가 빨리빨리 뒤따라야 되는 것이 지금의 한국의 상황입니다. 그럼 어떤 변화가 우리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하는 동맹을 중시하는 그런 후보가 이제 트럼프를 이길 수 있도록 네. 우리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바이든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고 미국인들은 이제 그런 올드 젠틀맨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또 흑인 여자가 부통령이라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좀 안 좋은 팩터 흑인 같더라고요.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데 네. 그 부통령 그 여자를 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인기가 같아요. 높지 않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그 바이든이 무슨 일이 생기면은 그 여자가 이제 대통령이 되는데 네. 그 부통령에 대한 그 호감도가 낮으니까 이게 이제 이 민주당으로서는 선거에서 마이너스로 작용하겠죠. 겹겹의 그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바이든 외에 이제 얘기되고 있는 서너 명의 후보가 다 트럼프에게는 상대가 안 돼요. 유일하게 상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네. 미셸 오바마입니다. 네. 그래서 미셸 오바마를 이제 두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죠. 하나는 이 바이든이 이제 이 파트너로 같이 선거에 나가는 게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 이제 더 나은 것은 바이든이 이제 그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셸 오바마가 그 자리에 들어오면은 좋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셸 오바마를 초청할 필요도 있고 네. 초청해서 이제 미리 교감을 나눌 필요도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문제는 그 미국은 항상 그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 되게 크기 때문에 네. 현직 대통령이 출마를 안 하는 전통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미국의 킹메이커들이 좀 나서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는 그 바이든 대통령 뭐 본인도 중요하지만 훨씬 중요한 것은 이 미국의 미래이고 민주당이다. 네.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바이든이 스스로 불출마 선언을 하고 지금 이제 미셸 오바마는 나는 대통령 출마 안 하겠다는 그 주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네. 그것은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미셸 오바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일단 심정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그렇게 안 됐을 때에
우리는 그 트럼프의 사고를 좀 바꿔줘야 돼요. 네. 트럼프는 이제 이 사람이 미국 일방적인 생각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동맹과 더불어서 미국이 생존하고 있다 이런 생각은 못 해요. 트럼프의 생각은 뭐냐면 미국은 너무 힘이 세다. 군사력, 뭐 경제력 다 세기 때문에 미국이 이제 미국 자신의 문제에만 집착하면은 굉장히 잘 살 수 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의 생각인데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경제라는 거는 우리가 가끔 이제 이 미국 정부가 돈을 공무원도 월급 못 주는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네. 이미 그 상당히 약한 정부라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생존하는 방식이 뭐냐면은 달러를 찍어 가지고 생존하는 거예요. 네. 경제 자체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첨단 기술은 좋은데 그 모든 경제가 이제 첨단 기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이제 이 제조업이라든지 기타 이 세계 무역을 좌우하는 그 많은 통상의 분야에서 미국은 이미 경쟁력을 너무나 상실했기 때문에 자꾸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미국이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달러를 계속 많이 찍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면 양적 완화라 그러는 건데 네. 엄밀하게 표현하면 이제 달러 남발이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왜 이 달러를 남발할 수 있느냐 하면은 일단 그 달러가 기축통화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달러를 쓰기 때문에 또 하나는 이제 세계 주요 원자재를 다 달러로 결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 두 가지로 이제 미국이 마음껏 찍어내는 거예요. 네. 그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도 사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는 그 화폐가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이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 이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번 코로나에 이르기까지 그 뭐 종이만 있으면 달러를 찍어내겠다 하는 식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찍어냈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 전 세계가 지금 그 몸살을 앓는 거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5천억 달러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그 인플레이션이 됐기 때문에 한 4천억 달러 실질 가치가 줄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그 미국에서는 이제 그 이자율을 확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면 은행 이자를 올리지 않습니까? 계속 올리고 있죠. 이자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또 환율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갖고 있는 달러의 실질 가치가 떨어져서 국민들이 그동안 땀 흘린 걸 다 뭐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그 환율 방어하느라고 또 서민들이 높은 이자율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미국이 사실은 그런 힘으로 살고 있거든요. 네. 이걸 트럼프는 몰라요. 그러니까 미국이 잘나서 잘 나가는 줄 알지 사실은 이 우리 우방들이 미국과 친한 가까운 나라들이 즉 유럽을 비롯한 자유세계 이 시장경제 진영에서 미국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 결제를 하겠다라든지 중국이 또는 그런 거 뭐 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네. 우리가 엔화라든지 뭐 위안화라든지 유로로 석유값을 결제하겠다 또는 뭐 달러를 조금 덜 쓰고 다른 화폐를 병용하겠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바로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이런 점을 트럼프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이 많은 그 우리 학자들과 또 그 미국의 이제 우리 친한 학자들, 친한 연구기관들, 연구소들 통해 가지고 그런 점을 트럼프식으로 생각하면서 크게 잘못됐다. 자칫 잘못하면 미국이 한 방에 나간다. 그렇죠. 저도 만약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이번에 제가 쓴 책이 이제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인데요. 그래도 우방국 미국 대통령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네. 트럼프를 개과천선시키는 완벽한 방법이라는 책을 써가지고 미국이 그 이런 식으로 동맹하고 그 동맹을 버리고 미국이 혼자 힘으로 나아가려고 하게 되면은 달러 위기 때문에 미국이 한 방에 그냥 다 붕괴되고 만다는 책을 사실 쓰고 싶은 심정입니다. 내년 중에 그 책이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좀 올라야 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가를 빨리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달러도 어느 한 순간에 그냥 저 달러가 지금 굉장히 날 수가 위험하죠. 있네요. 네. 지금 달러를 얼마나 많이 찍었습니까? 그 뭐 지난 이제 이 코로나 때를 봐도
전 세계가 그 자영업자들에게 간신히 조금 돈을 주어주면서 그걸 넘겨온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뭐 그 완전 파티하듯이 돈을 찍어서 다 썼거든요. 장사가 가장 잘 되는 날 기준으로 한 달 내내 계산해서 줬으니까. 네. 그래서 미국에는 그 코로나로 돈 번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후과를 전 세계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인플레이션이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이다 뭐다 뭐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인플레이션은 그 화폐가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니까요. 미국이 달러를 어마어마하게 찍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맹 많은 나라들이 그 자유와 이 시장 경제를 그 가치를 공유하는 많은 나라들이 그간 이제 미국이 또 그 공헌해 온 게 되게 크지 않습니까? 세계 2차 대전 직후에 아시아든 아프리카든 아메리카든 유럽이든 다 가난했을 때에 미국이 아주 오랜 동안 전 세계의 그를 저물가로 경제를 견인해 와 가지고 이 모두 다 번영을 이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신으로 같이 나가는 건데 트럼프가 그것이 미국 혼자 잘난 것이다 해가지고 동맹들을 다 배척하고 돈 안 내놓으면 그 군대에다 철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하면은 그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죠. 저 달러는 지금 너무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나가면은 미국에 파멸이 온다라는 걸 우리가 반드시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을 보면은 말이죠. 미국의 각을 아주 강하게 세웠다가 또 아주 유화 제스처도 썼다가. 근데 사실 중국이 지금 경제가 조금 꺾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 문제가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중국의 위협 이게 또 미국의 그 위기 상황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릴 텐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중국은 기본적으로 이 미국에 기대 가지고 엄청난 성장을 구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이 이제 이대로 그냥 가면은 중국에 확실히 1위 자리를 뺏기고 만다. 이게 1위 자리를 뺏긴다는 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웬만한 나라 같으면 1위 자리를 빼앗겨도 별 문제는 아닌데 미국은 지금 그 미국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 군사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그 달러를 지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이만 있으면 찍어낼 수 있는 그 힘이 군사력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런데 이게 중국의 이제 1위 자리를 뺏기게 되면은 그 달러의 지위의 변동이 오는 거예요. 위안화로 예를 들어서 결제를 하기 시작하고 네. 위안화를 전 세계가 많이 쓴다. 중국이 이제 1위 나라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미국은 삽시간에 붕괴하고 말거든요. 그렇겠죠. 그만치 달러가 저 문제가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그 이 때로 이제 요즘 보이는 유화적인 제스처는 너무 급격하게 그 대결 구도로 가면은 양쪽 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약간의 제스처에 불과하지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지금 충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트럼프가 그거를 아예 무시하기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키신저를 스승으로 모시고 친중 관계를 하겠다고 해도. 근데 트럼프는 워낙 걷잡을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뭐 미국인들도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트럼프 같이 무도하고 불법적이고 네. 저렇게 그 뭐 온갖 그 구설수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 미국의 전통적 가치관으로 보면은 대단히 받아들이기 어렵죠. 하지만 그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 20세기로부터 생각해오던 그런 이제 가치 평가적이고 질서가 잡혀 있고 네. 이런 세계에서 급격하게 탈피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되어가기 때문에 네. 우리 한국의 운명이 예. 상당히 앞으로도 많은 네. 이 어려움이 있을 걸로 봅니다. 예. 내년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보다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은 걸로 지금 상당히 높은 걸로 나오죠. 나오니까 예. 걱정인 거죠.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오늘은 김진명 작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앞서 고지해드린 대로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작가 김진명에게 묻는다.
청취자 질문 베스트 5 뽑아서 여쭤보겠습니다. 자, 4306번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영화도 보셨나요? 작가님이 별점을 준다면 몇 개를 주실 건가요? 궁금합니다. 그 별점을 주기가 어렵네요. 별 5개 중에 몇 개? 뭐 5개가 아닌 건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7118님. 김진명 작가님 반갑습니다.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 출간 이후에 러시아나 푸틴 측에서 협박이나 항의를 받으신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 제목이 이제 너무 도발적이라 사실 우리 국민 중에도 이렇게 이제 러시아의 국가 원수를 향해서 이런 도발적인 제목을 써도 되느냐 이제 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 러시아의 국가 원수 푸틴을 상대로 쓴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 전 세계를 핵으로 협박하는 최초의 인물이거든요, 푸틴이. 네. 이게 이제 이 히로시마 핵하고 다른 것은 히로시마 핵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핵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이제 인류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거예요. 푸틴은 이 전쟁이 러시아에 불리하게 돌아가면은 세계는 종말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나오고 있고 그것이 지금 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나토도 우크라이나를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지원하지 러시아를 공격하기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대가는 지금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시민들이 죽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푸틴 한 사람의 그런 그 핵 협박으로 많은 사람이 죽고 있고 세계가 지금 떨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통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내일부터 푸틴의 이 핵 협박이 통해 가지고 전쟁이 끝나면 바로 누가 그걸 따라하냐면 김정은이 따라할 거 아닙니까? 네. 김정은도 역시 재래식 전력은 떨어지지만 핵 하나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은 김정은만 그러느냐 하면은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핵이라는 건 이 돈이 얼마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효과는 최고니까 핵 협박이 통하는구나 하게 되면 전 세계가 핵 경쟁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문제가 터져도 터지고 이 인류는 핵에 의한 종말을 맞게 될 위기가 점점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굉장히 그 지금 위험한 시기입니다. 네. 근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아주 도발적인 제목을 단 거죠. 이 푸틴이 절대 이 통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 러시아나 러시아 대사관에서 이제 이 연락이 온 것은 없고 다만 이제 많은 독자들이 이거 빨리 신변보호 요청을 해라. 걱정을 담아서. 예, 신변보호 요청을 하라 그러는데 이거는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인류에게 닥친 그야말로 이제까지의 모든 인류의 악인을 다 판 것보다도 더 무서운 지금 협박이거든요. 이걸 당해 가지고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이걸 이겨내야지 저는 뭐 신변보호 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면은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입니다. 아무르 파자마님. 내년 미국 대선에서 관전 포인트 하나 뽑아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예, 역시 트럼프가 너무 기세가 강맹하고 이에 대해서 바이든은 여러 악재가 있어요. 특히 이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승리로 못 이끌면 우크라이나에 이제 나토를 다 결합시켜 가지고 이 뒤를 봐줬던 바이든도 되게 불리하거든요. 이대로 가면은 선거는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것 같은데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아까 얘기했던 그 미셸 오바마. 네. 미셸 오바마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오면은 굉장한 지지표가 결집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미셸 오바마의 향방 그걸 네. 우리가 이 관전 포인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3352님. 지금의 한일 관계의 미래는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작가 중에 반일 모티브를 가장 많이 찾아냈고
그걸로 이제 소설을 쓴 사람이 적을 겁니다. 명성황후가 사실은 뭐 거의 그냥 죽음을 당한 게 아니고 옷이 다 벗겨져서 능욕을 당했다는 그 구체적 자료를 일본에서 찾아낸 것도 저고요. 그다음에 그 광개토 대왕비의 비밀, 일본의 임나 일본부 네. 서로의 허구를 밝혀낸 것도 저고 굉장히 심지어는 황태자비도 납치하고 말이죠. 제일 많이 썼지만 우리 한국은 한미일이 합했을 때 힘이 가장 강했어요. 네. 한미일이 합해야 되는 것은 주변에 북한이다, 러시아다, 중국이다 이런 전체주의 국가를 두고 있는 잠재적 적으로 두고 있는 우리로서는 지정학적 운명이라고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미일은 반드시 같이 나가야 돼요. 체제와 이념을 다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한일 간에는 풀리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그러한 감정적 미해결 지점에서 우리 지정학적 미래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한미일은 같이 나가되 지금 일본과의 문제는 역시 대립보다는 일본과 더욱 친밀하게 가면서 네. 일본이 이제 과거 역사를 가르치질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멀리하면 더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거의 역사 왜곡이라든지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친밀하게 가면서 일본의 어떤 양식 있는 사람들하고 문제를 공유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가장 반일적인 연구와 저술 활동을 해온 분이 이런 말씀하시니까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8744님 질문 보겠습니다. 정치, 외교, 사회 문제 등 민감한 소재로 글을 쓰셨는데 해당 단체나 국가에서 외압 또는 독자들에게 항의받은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있다면 어떤 소설 때문인가요? 제가 역시 황태자비 납치 사건이 황태자비 납치 사건은 이제 한국과 일본이 역사의 굴곡을 극복하고 이 밝은 미래로 나아가자 이런 건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한일 간의 가장 큰 역사의 굴곡은 뭐냐면은 명성황후 능욕 사건이거든요. 능욕 살해 사건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 역사학계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일본은 더 모르죠. 그런데 이즈카 에조의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일본 이제 의회 도서관에 있는데요. 그걸 찾아내 가지고 제가 쓴 소설이 황태자비 납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우리 명성황후를 능욕해서 죽였으니까 우리도 일본인들도 그걸 느껴보라는 뜻으로 이제 마사코 황태자비를 납치하는 걸로 제가 이제 소설을 썼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일본의 NHK에서 이것을 이제 한국어 교재로 썼는데 모리 수상이라든지 뭐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아마 NHK가 거의 대단히 혼나고 그랬었는데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5분 질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살만한 세상 서도원입니다. 김진명 작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푸틴을 죽이는 완벽한 방법에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단순히 지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1945년 히로시마 원폭 투하 이후에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한국인이 보는 시각은 아직 거기까지는 못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이런 시각이 매우 강력한 시각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은 우리가 왜 러시아하고 척지느냐. 러시아는 우리하고 바로 이웃에 있고 자칫 러시아 비위를 거스르면은 큰일 나는데 우크라이나 우리 먼 나라 우리하고 하면 관계도 없는
그 나라에 우리가 왜 우크라이나 편을 드느냐 이런 아주 강력한 시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 우리 한국이 어떤 식으로 이 방어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되거든요. 우리 한국은 잠재적 적국으로부터 이 침략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그 혼자 싸워서 이겨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략을 당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그런 거거든요. 예. 우크라이나가 이제 지금 러시아의 침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역시 지금 하고 있듯이 미국, 일본, 나토 이렇게 다 같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 대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어떤 모순이 생기냐면은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돕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에게 무슨 문제가 생겨도 돕지 않겠다. 그러나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너희는 와서 도와라. 이런 얘기밖에 안 그 되거든요. 모순이죠. 네. 이거는 그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국은 또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도 어떤 순간에 와 있느냐 하면은 지금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나라가 18%전 세계인의 18%밖에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주의 국가들이 워낙 국가 효율이 높거든요. 네. 우리가 그 러시아를 보면은 1930년대만 해도 그 유럽의 후진국이지 않습니까? 1940년대 되어 가지고는 그 세계의 빅2로 크잖아요. 네. 그럼 1930년대에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때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거든요. 그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끈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네. 수천만 명을 죽인 스탈린이 국가 발전은 그렇게 이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 전체주의가 국가 효율이 워낙 높습니다. 민주주의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우리가 중국하고 한국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은 뭐 한눈에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를 해나가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은 그 우리 인간의 삶의 목적은 이 인류가 그 나아가는 길은 약자하고 동행해 가지고 다 같이 행복해지자 하는 데 있는 거지 힘 있고 강한 자만 행복해지자 하는 데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인류 사회에 지금 이바지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한테 돈이 되냐 뭐가 되냐 러시아 비유 건드릴 게 뭐냐 하는 그 낮은 의식으로 임하면은 안 되는 거죠. 네. 또 특히 나쁜 거는 우리 한국인들이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그 재건 사업에는 우리가 잔뜩 참여해서 돈 벌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천박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문제가 절대로 이 우크라이나만의 전쟁이 아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의 디펜스 시스템으로 봤을 때 우리가 우크라이나가 똑같은 운명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전 세계 친구들이 와야 되니까 우리도 지금 도와야 되는 게 당연하고 또 하나는 이 김정은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푸틴이 성공하면은 그렇죠. 네. 푸틴의 성공은 바로 김정은의 성공이에요. 네. 지금 이제 이 푸틴이 김정은하고 얼마 전에 만났지 않습니까? 네. 9월 13일에 만났죠. 예, 그네들이 그 가장 중점을 둬서 한 대화가 뭐냐면은 그 뭐 뉴스 보도로도 나왔지만은 이 북한의 인공위성을 돕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인공위성 직접 푸틴 입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예, 인공위성을 돕겠다는 건 뭐냐면 인공위성하고 ICBM하고는 차이가 뭐냐면은 그 꼭대기에 네. 인공위성은 그 모듈을 하나 갖다 놓는 거고요. 이 ICBM은 거기에 핵탄두를 갖다 놓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을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북한에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 핵무기라는 거는 그 5,000개 가진 나라나 10개 가진 나라나 똑같아요. 그렇죠. 위협의 그 예. 중요도는 핵은 뭐 5,000개 맞아서 겁이 나는 게 아니고 10개 맞아도 겁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마음껏 공격할 수 있는 그 기술 수준, 러시아 수준에 이르게 되면은 러시아가 북한을 조정해 가지고 미국을 제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반도에 무슨 일이 생겨도 미국이 개입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지금 노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은 바로 한반도의 전쟁하고 똑같다고 봐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라고 보고 그렇습니다. 심각하게 대처를 해야 되겠네요. 굉장히 그 진지하고 심각하게 지금보다 더 참여하면서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러시아에 대해서 그런 핵 위협은 가당치도 않다라는 네. 우리의 그 당당한 길을 내보여야 됩니다. 그런데 서방이나 나토의 지원은 우크라이나가 간신히 자기 수비할 정도, 간당간당할 정도로밖에 이제 지원을 안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러시아가 이기게 된다. 그러면은 푸틴의 뜻대로 가는 거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 이런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지금 제가 이게 인류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다. 제가 책에서. 그럼 러시아를 공격할 수 있을 만큼 지원한다? 이것도 현실적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러시아 국민하고 푸틴을 떼놔야 됩니다. 네. 그 푸틴이 러시아 국민을 전체를 대표하는 게 아니거든요. 김정은이 북한 주민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것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김정은을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북한을 대할 때에 김정은하고 북한 주민을 따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네. 북한 주민을 더 앞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당연하잖아요. 네. 그게 아니라 김정은을 북한의 대표성이 있는 인물로 유일하게 상대를 하다 보면은 결국 김정은으로 하여금 북한 주민을 마음껏 탄압하고 유린하게끔 인권이 뭐고 없는 지금 저런 수용소 제국을 만들게끔 도와주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모든 러시아 국민들은 전 세계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똑같이 자유와 번영을 향한 큰 열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푸틴이 그 강한 러시아 제국 이런 그 도구마로 그들을 지금 왜곡시키고 그들을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시 체제로 끌고 가면서 언론도 다 장악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네. 러시아에 무슨 언론이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푸틴이 러시아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그 개념을 고쳐야죠. 네. 푸틴은 전 세계인들을 핵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인들을 탄압하는 러시아인들의 적이다 이런 컨셉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지금 2020년대 들어가지고 그 푸틴이 내놓는 저 무기들 보십시오. 이게 네. 그 포세이돈 이게 그 어뢰 안에다가 원자로를 집어넣어 가지고 네. 그것이 원래 어뢰라는 거는 한 15km, 20km 가는 거거든요. 네. 뭐 가장 많이 가는 게 50km 정도 가는 건데 지금 포세이돈이라는 어뢰는 심해 뭐 바다미 1000m 이런 데를 12,000km 이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가지고 동경이든 뉴욕이든 로스앤젤레스든 밑에서 솟아 올라가지고 높이 500m 쓰나미를 일으켜서 도시 전체를 한 발로 그냥 다 보내버리는 거죠. 그다음에 사르맛은 그 한 발로 그 텍사스 크기나 프랑스 크기의 나라를 한 발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네. 전 세계가 꼼짝 못하는 무기들을 지금 2020년에 들어서 벌써 4개나 내놓고 있거든요. 어떤 그 체계로도 요격하지 못하는 하여튼 뭐 너무나 이런 그 무서운 무기들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인류가 푸틴에게 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시고 있는데요. 김진명 작가님에게 보내주신 문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390님. 트럼프 재선되는 건 악몽입니다. 우리나라를 끔찍한 나라라고 말했을 정도로 싫어하는데 우리가 뭘 잘못했나요? 김진명 작가님 차분히 잘 설명해 주시니 귀에 쏙쏙 들어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요. 지금 시각 11시 51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곳곳으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중에서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 조금 지난 지점 5차로 쪽에서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고요. 작업 구간 뒤쪽으로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후로 성산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고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 하월국 조금 지난 곳 2차로에서도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북부간선도로 진입하면서부터 종암분기점부터
구리 쪽으로 하월구까지 정체입니다. 도심에서는 오늘 오후 1시 중구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집회가 있겠고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도 오후 2시 30분경에 집회가 시작될 예정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고속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정 리포터. 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사고 구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성남 부근 5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여기 지나서는 서안암 부근과 광암터널에서 강일까지 밀립니다.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가는 길은 계양에서 송내까지 7km 구간 정체고 안현분기점에서 도리분기점까지 하계분기점에서 청계터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까지 정체고 광명역에서 일직분기점 쪽으로는 4차로와 갓길에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6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반대 목포 쪽으로는 금천 부근과 안산 분기점에서 순산터널까지 밀립니다. 이후로는 팔탄 분기점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서해대교 부근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김진명 작가님 오늘 얘기 정말 재미있고 유익했는데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된 시간이 여기까지고요. 앞서 5분 선정해서 선물 드린다고 했었죠. 4306님, 7118님, 아머루 파자님, 3352님, 8744님 이렇게 5분 선정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매일 오전 11시에 만나는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과학수사의 모든 것 경찰청 과학수사계 강희청 경사 모시고 말씀 듣고요. 경제 뒤집어 보기 이성구 박사와 함께 경제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남은 하루 힘내십시오. 저는 내일 11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살만세 서도원입니다.